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석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에 강한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지 시각으로 3일 런던에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한국이 충분한 재정 통화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는 7일까지 일주일짜리 국경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일 평균 1억 명 이상이 자국 내 관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10%가 늘어난 8억 명이 국내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객이 증가하며 지난 1일 하루 동안에만 1,750만 명이 철도를 이용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비공개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대사는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4일 열릴 것으로 파악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도널드 투스크가 현지 시각 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새 협상안에 대해 여전히 확신 못하지만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브렉시트를 주제로 존슨 총리와 통화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와의 통화에서 아일랜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느낌은 월요일 같은데 시장 잘 보면 금요일이죠. 어제 하루 쉬고 왔고 당장 오늘 지나면 또 주말 다음 주 장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PMI 지수가 워낙에 50 이하로 2개월 연속으로 지금 빠져내려갔다. 그리고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번 이후로 최저치다라는 공포감이 휩싸였는데 아래 공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리세션, 즉 경기 후퇴 공포감이 다시 올라왔고요. 여기 덮친 격으로 중국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어버스에 대한 관세 이야기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18일께 해결 유무가 결정이 납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18일 정도에 지금 결정이 날 거라고 하고요. WTO에서도 미국 손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유럽 쪽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시장은 장 초반에 밀리던 전기, 전자 업종이 반등에 성공했고요. 화학,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재미없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지수 재미없고요. HLB 지금 25% 내외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일부 제약 바이오 업종은 오늘도 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시장까지 고민해야 되는 금요일 시장인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고용지표 오늘 저녁이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 고위급 협상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전망들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정리합니다. 지수가 2030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낙폭이 거의 없긴 한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장 초반에 오르락 내리락 좀 하다가 지금 보합권 딱 중간 수준에서 어디로 갈까 방향을 좀 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099억 원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많고요. 기관 개인 사는데 기관은 연기금이 다시금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 연기금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약간 매도 분위기도 있어 보였습니다. 무한정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방향성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프로그램도 매도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49,500원 찍고 4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오늘 장 초반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우상향하는 모습. SK하이닉스도 8만 원 회복하고요. 현대차가 조금 밀리네요. 지금 12만 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운송장비 현대모비스도 빠지고요.
지금 LG생활건강도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오르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신한지주, 포스코 빠집니다. SK텔레콤, 통신주들도 최근에 조금 밀려 내려왔었는데 고점 이번 주만 봐도 25만 원대부터 2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KB금융은 소폭 오름세입니다. 기아 차이 낙폭이 가장 크네요. 3.16%나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23.77 코스닥도 하락인데 낙폭이 역시나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중 고점은 627, 상승을 좀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개인이 사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 팔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현재 매도 포지션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CJENM이 계속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CJ그룹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부터 좀 나오고 있었고요. 사실 CJ그룹의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이번에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CJENM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푸르주소 101이나 여러 가지 그 취업 사기다 뭐 이런 참가자의 아버지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검찰 조사, 경찰 조사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악재로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놀라운 게 HLB가 단숨에 시총 3위까지 올라옵니다. 주가가 25,000원을 지난달에 봤던 것 같은데 주가가 어느새 87,000원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3배가 훨씬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KMW 빠지고요. 펄어비스도 2거래일 연속 오르고 오늘은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오르는 가운데 휴젤은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대의 하락입니다. 일단은 CJ 관련돼 있는 곳들은 CJ 제일제당 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파라다이스 4.58%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하고요. SFA, 원이가 IPS, 솔브레인,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은 좀 빠지지만 솔브레인이 급등하는데 이유가 일본 관련 수혜주라고 저희가 밝혀드린 바가 있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반사이익이 정확하게 뭐 기대가 된다. 국산화가 됐을 때 소재 공정을 실제로 개발을 하는 그룹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불화수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실제로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96원대입니다. 9원이 넘게 빠져 내려가고 있네요. 워낙에 지난 시간까지 환율이 1200원대까지 급하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원화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중국 제조업 지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래 공포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이슈로 다가오는 분야가 이 제조업이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이 이틀째 급락을 하다가 어제 반등에 성공하는 일단 상황들인데 반등이 계속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다 아는 사실이었었죠. 특히 현실적으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 안 좋다. 근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 관련된 쪽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어떤 기다리고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생각하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가 조금 더 현실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G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의 최근 발표된 제조업 지표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중국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중국 정부 쪽에서 발표하는 수치 같은 경우 일단은 저점대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보다는 그나마 한숨은 덜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동향들을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체감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중소형 쪽의 기업들이 더 많죠. 그런데 저점대에서 일단 빠르게 반등하면서 올해 작년까지 이어졌던 고점대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과 함께 조금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세부 항목 쪽을 봤었을 때 신규 주문 지수라든가 수출 주문 지수 모두 다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실물 경기의 부진 여파가 고용까지 부진하게 이어지는 흐름들로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제조업 경기가 살짝 반등을 시도해도 고용 지표 쪽은 여전히 부진한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쪽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고용 상황 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2016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동향을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저점대를 깨려고 시도하는 한 48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마킷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마킷 쪽에서 발표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그나마 서비스업이나 그리고 제조업 모두 다 저점대에서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 기조를 보인다라는 쪽에서 두 지표는 약간 괴리감 그리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뭘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마킷 제조업 쪽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007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지표다 보니까 좀 더 지금 나오고 있는 산업 활동 동향이나 현실적인 부분들 쪽에서 산업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나마 위안이 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두 지표 모두 다 동향을 보게 되면 2018년도가 고점이었고 고점에서 빠르게 하향되고 있다라는 쪽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아래 공포나 아니면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 관련된 쪽은 미국 시장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관점이다라고 봤었을 때 애써 외면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나머지가 서비스 쪽이나 아니면 소비 관련된 지표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고용 지표나 그리고 개인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동향들이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소비 지표도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위축세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 자체를 너무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신규 주문과 고용지수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다 부진하면서 특히 제조업 ISM 제조업 PMI 고용지수의 측면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표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미국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겠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9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한번 중요하게 작용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까지 이어졌던 실업률이나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 그나마 어떤 낫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오늘 또 만약에 훼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또 우려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는 연준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즉 현실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게 현실은 안 좋은데 기대는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는 즉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 쪽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주식 매수를 편안하게 그리고 주식 매매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시장 반응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대응하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나마 시장 반응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실 뭐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남북경협주 보니까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어요. 관련주 움직임은 뭐 북미 실무 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남북경협주 최근의 동향들이 그나마 다시 약간 이제 반등 기조로 나오면서 또 하나의 섹터의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들이 높은데요. 그만큼 또다시 몇 차례 실망감이 컸다가 다시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뭐 바이오주와 비슷한 동향처럼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어떤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긴 중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정부가 움직이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빠르게 작년 초였죠. 작년 중반 때쯤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가 그에 따라서 기대감과 어떤 그 기대감의 소멸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기 저항을 만들면서 꾸준히 밀렸고요. 이번엔 다시 이 중기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가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세가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매파적인 입장을 차지했던 대표 어떤 보좌관인 국가안보 보좌관 볼턴이죠. 이쪽이 사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동안 바라봤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어떤 좀 군사적인 옵션까지 생각할 정도의 어떤 강한 어조가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 쪽에서 바로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실무회의를 진행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 쪽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대선과 관련된 쪽에서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하나 큰 부분을 제거했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같은 경우 10월 5일 날 이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들은 일단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경제 상황의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악화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특히 경제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욕구는 지금 북한의 어느 정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지도자 입장 쪽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분호 개방이나 그리고 또 미국과의 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돌파구를 충분히 이용하겠다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북한까지 어떤 관계가 어떤 부진한 쪽으로 나가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타격을 입다 보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용인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세적인 분위기가 북한의 핵 협상 관련된 쪽에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섹터별로 보게 되면 보통 잘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관련돼서 건설 섹터라든가 관광 그리고 전력설비, 농업 이런 쪽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과거 한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약간 어떤 북한의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센 것 같은 느낌들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섹터의 동향들이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앞선 테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무 협상 뒤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게다가 실질적인 합의를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방되고 이제 경유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여기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국내 기업들이 얼만큼 북한 관련된 쪽의 SOC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중심으로가 먼저 움직여야 나머지 어떤
중소기업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대기업들이 그만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 기업들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용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우려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상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섹터의 흐름들 쪽에서 또 한번 뉴스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섹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적에 변할 소지가 높은 어떤 기업들 쪽으로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 흐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섹터를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전략들은 계속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게 낫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뭐 유럽 얘기부터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외신을 막 보고 있는데 중국에 이어 이제 EU냐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어버스 관련한 보조금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러더라고요. G2에 간 무역 전쟁도 버거운데 지금 EU로 이 관세 폭탄 전쟁을 지금 확전하려는 그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WTO가 칼을 쥐어줬어요. 이 사실은 세계무역기구가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유럽연합이 보조금을 줘서 예. 자국의 항공산업이 굉장히 위축됐다, 피해를 봤다라면서 제소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불법 보조금이 맞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40여 년간에 걸쳐서 EU가 에어버스사에 18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판정을 WTO가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 75억 달러 연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조 원 가량이죠. 9조 원 가량의 EU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칼을 줬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어떤 유럽산 제품에 얼마의 관세를 부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G2 간 무역 전쟁이 1년여 넘게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EU도 단일 무역권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확전하고 있고 어쨌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장기화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교역량이 많은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한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건 뭐 자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제 쉰 게 참 다행이다. 어제 만약에 장 열렸으면 우리도 된설이 맞았을 거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무역 협상은 14일이고요. 18일까지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진짜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미국은 대EU 관세 품목이 어떻게 돼 있고 EU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EU는 뭐라 그러던가요? 맞습니다. 정말 어제 이제 그 개천절 연휴로 쉬지 않았다면 다우지수가 이틀 동안 840포인트가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졌더라고요. 새벽에 한 120포인트 만회를 하긴 예.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도 지금 그 내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용 지표마저 좀 둔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감 하락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뭐 지금 역대 사상 최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폭이 그다지 크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일단 EU와의 협상 기간은 14일로 예정이 돼 있지만 18일부터 협상 잘 되는 거 보고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일단 항공기, 가장 큰 건 항공기니까 항공기에 대해서는 EU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농수산물들이에요. 예. 뭐 치즈나 올리브유, 위스키류와 같은 농산물 그리고 일부 전자업체들 여기에는 25%의 관세율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연간 9조 원 가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세 품목, 관세율 이거는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기선잡기입니다. 야, 14일 날 니네 나랑 협의하잖아. 협의하기 전에 니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없는 관세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는 거 봐서 니네 하는 거 봐서 나는 관세를 부과하든 더 많이 부과하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쪽 다 굉장히 좀 바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다음 주 열흘 남았네요. 맞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후부터 중순 이후부터는 실무 협상이 들어갑니다. 또 미국 그 이외에도 유럽하고도 또 해야 되는 굉장히 다자간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럽도 조금 안 좋은 게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새 집행부가 4달 바뀝니다. 구심점도 없죠. 여기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독일 경기 더 안 좋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적어도 판을 깨지는 않겠다. 적어도 이제 이 징벌적 과세를 물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칼을 쥐었기 때문에 전면적 벌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EU와의 무역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취하려는 압박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결국에 제일 피해보는 거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알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미국 PM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리먼 때 이후로 이렇게 나빠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게 리먼 사태가 워낙에 와닿는 게 아직까지는 커가지고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이미 제조업 경기가 꺾였고요. 그쵸, 꺾였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과연 꺾일 거냐, 과연 경착륙할 거냐 이런 이 의구심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년 내 최악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이제 일자리 지표마저 뚜렷하게 둔화가 되면서 이거는 미국이 세계 경기의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이 꺾인다면 이건 곧바로 세계 경제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이제 급감했죠.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은 이미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굳건하게 거쳤던 이제 미국마저도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기 아래 침체,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OECD, IMF 대부분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그쵸. 특히 OECD를 보게 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종전이 2.8%였습니다. 지난해 3.1%였거든요. 그 정도면 3.1에서 2.8 정도 이제 둔화되는 건 경착륙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얼마나 낮추고 있느냐? 9월에 2.4%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3.1에서 갑자기 0.7%포인트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만일 맞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 8년에 있었던 위기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경제 성적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U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EU 상임위원 도널드 투스크가 대안 확신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협상 가능성 뭐 열려 있다. 이거 뭐 당연히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 영국판 이 트럼프라고 하는 존슨 총리가 사실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영국 의회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브렉시트에 이제 박차를 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 어떤 그 제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 브렉시트의 핵심 쟁점이 그동안은 사실 그 아일랜드와 이제 영국령이 북아일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경 문제 사이에 관세 문제를 두고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다가 이걸 그냥 일시적으로 단일 시장에 남겨놓되 영국 전체가 이제 EU 관세 동맹에서는 좀 탈퇴해보자라는 새로운 이제 협상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뭐
제한이 없었다라는 거는 해줬다라는 것, 새로운 이제 협상안을 내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다. 장크로드 융커 이제 집행위원장 역시 이 다소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일랜드 대부분에 대해서도 하물며 영국 이제 야당조차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이 카드를 EU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영국 의회가 협상안을 승인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내에서도 강경파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이 두 더블 플레이를 하느냐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슨 총리의 이제 협상안이 뭐 일단 준비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31일 이탈을 예고하고 있는데 근데 브렉시트는 사실 영국 국민투표가 있었던 게 2016년이에요. 어후, 굉장히 16년. 오래됐네요, 벌써.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그 사이에 총리도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존슨 총리가 이제 정말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거냐. 그러면 정치적 위험 부담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나타나는 후폭풍에 그쵸.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연계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EU 입장에서도 11월 새 집행부가 교체되다 보니까 집행부의 어떤 공백이 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리더 역할을 맡아야 되는 이제 독일도 그렇고요. 또 프랑스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이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딜만큼은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10월 31일 영국 존슨 총리 얘기처럼 EU 하행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강행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조금 더 시기 데드라인을 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얘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내도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정도는 체감이 될 정도까지 지금 안 좋은 건데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1%대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예. 사실은 그 기획재정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2.4에서 2.5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주열 총재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올해 꺾인다고. 2%도 어렵다라고 예. 이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는 더 부정적이에요. 지금 올해 2.0에서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6에서 2.1%로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미중 무역 갈등뿐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장 우리한테는 뼈아프다라는 거고 예. 기업의 수출, 투자, 내수 모두 부진하다라는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S&P는 올해가 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좀 다른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기 저점은 통계청은 이미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이어서 꺾었다라고 해서 지금 2년째, 24개월째 최장기예요. 근데 내년마저도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낮췄습니다. 올해는 2%. 그러니까 국내 기관 가운데 최초로 내년 성장률 1%를 예견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여러 투자은행이 내년 성장률도 1%로 올해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 있어 왔지만 예. 이렇게 되면 3년 연속이거든요. 이건 역대 최장기 침체입니다. 자, 이걸 이제 타개할 방법이 있느냐? 정부는 일단 재정정책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여력도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한 번 내진 2번 정도 인할 여력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513조 원이 그렇게 크냐. 이미 들어가야 될 하반경직성 복지예산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라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이 더 커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경기 침체를 보인다면 지난해 정점이었기 때문에 내년 첫 해예요. 올해 첫 해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우리는 3년, 4년 차로 집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정부의 뭐 재정 정책도 지금 계속 쓰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